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열린공감TV가 일당백입니다. 정말 저 소수의 인원으로 어떻게 저 정도의 정보력과 취재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재능이 있는 이 몇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이 시너지는 거의 지각변동 수준인 것 같아요. 죽은 언론의 사회에서 정말 이제 다시 또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열린공감TV의 모든 그 귀와 눈을 집중하고 있어요. 마치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 해적 방송을 듣듯이 그 팟캐스트를 접속해서 낙고무스를 들었을 때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격세지감을 느끼면서도 언론의 세대 교체? 다시 또 새로운 세대를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 진영은, 우리나라는 항상 어떤 면에서는 그 빛과 어둠을 반복하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나라지만, 저는 한편으로 우리 진영이 희망적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늘 이런 어둠 속에서도 늘 우리는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줄기 빛을.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세대로 교체되는 동안에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는 열린공감TV의 이 독주는 굉장히 오래가지 않을까. 저 역사에 언론의 새 역사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야 되고 슈퍼챗이든 후원이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열린공감TV에 이 기름을 넣어야 이 차가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어저께 정말 열린공감TV 보면서 마지막에 너무 통쾌한 게 이 할머님을 그렇게 치매라고 몰고 폐륜포도라고 몰았는데 막상 보니까 이 양재택 그 변호사의 그 구순이 넘으신 어머님이 정확하게 그 아크로비스타와 집 담보 대출이 해지되고 소유까지 넘어가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정말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와, 정말, 전율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진짜, 야, 이거 줄리고, 양재택 변호사고 윤석열이고, 이거 어떻게 해명할래?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왜 양재택 변호사는, 그게 만약에 아크로비스타가 양재택 변호사로 시작된 거라면은, 왜 이걸 줄리한테 아무 조건 없이 넘겼을까? 왜 이 여인에게 넘겼을까? 과거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기가 어쨌든 비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이 검찰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두 사람 사이에 인연이 있는 이 아크로비스타를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나이가 워낙 많고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마치 위자료를 주듯이 넘기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사실은 또 동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여자가 결국은 이걸 뺏은 게 아닐까, 이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이 사람은 뺏기지 않을 수 없는 그냥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저께 그 열린공감TV 방송을 보면서 정말 여자의 직감은 줄리의 전 남자와 현재 남편이 함께 열린공감TV를 고소하는 되게 진짜 웃지 못할,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거 거의 무슨 타블로이드나 스포츠 서울이나 썬데이 서울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줄리가 한복판에 대선을 들어오면서.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무리 애정이 있던 없던 비즈니스 관계로 뭘 했던 간에 자기의 그 안사람이잖아요. 안사람이 이 전 국민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루먼쇼처럼 다 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 영혼까지 털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전에 과거의 남자들이 김범수나 양재택이나 쫙르륵 나옵니다. 자기 그 시어머니 사기친 것까지 와이프 돈 이런 소위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지 논문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시작도 안 한 것 같아, 내가 볼 땐. 근데 이 정도가 됐으면 보통의 남자라고 하면은, 보통의 내가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내 멘탈이 나가거든요. 남자로서의 이고가 깨집니다. 특히 이렇게 자존심이 세고 이렇게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와이프에 관련된 얘기는 솔직히. 장모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와이프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남자는 견뎌낼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요, 그냥 무시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소주 마시고 술 마시고 국밥 먹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 뻔뻔함은 뭐지? 저는 이 윤석열의 이 심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며칠째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심리는 뭐지? 그러니까 이제는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설 수 없는 퇴로를 끊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씹으면서 이제 윤석열은 여기서 정치를 그만두면은 이제 남아있는 거는 검찰 수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 가고. 자기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운명이 뻔하잖아요. 비리가 이렇게 많은데, 혐의가.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정치를 하고 탄압받는 이미지로 가려고 하면은 정치는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와이프는 그냥 진짜 온 세상에 발가벗겨집니다. 이거를 바꿀 만큼 이 사람이 자기가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이렇게 큰 건가? 아니면 둘이 합의하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건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윤석열의 멘탈이 유지되는 게 참 놀랍습니다. 사실은 이미 무너졌는데 이걸 아직 티를 안 내고 있는 건지. 하루가 멀다 하고 본인이나 이 와이프에 대한 폭탄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 정도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윤석열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그 윤석열이 언론을 집중해주고 조명해주고 빅샷으로 만들어주니까 사실은 윤석열의 이런 스캔들이나 이 비리 의혹들이 되게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옅어지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이 민주당은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석열과 윤석열 와이프의 관계가 애초에 어떤 관계였든 간에 정말 이 정도까지 드러났을 때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는 쉽지 않겠다. 한편으로는 한 개인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성공할지 모르지만 한 개인과 관계로서는 거의 이제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가 참 사람 불행하게 해요. 근데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털리는 거는 윤석열이 사실은 쌓은 업보예요. 중학생이 여중생의 일기장까지 털고 그 따님이 있는 자취방까지 기자들이 가서 떠들게 만들고 사진 다 털리게 만들고 가족 타투까지 다 공개하는 이 파렴치한 검찰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불법을 잔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결과물로서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쌓은 업이에요, 업. 스스로 불행해지고 있죠.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윤석열은 스스로 불행해지고 있고 본인이 얼마만큼 불행해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하여튼 남자로서는 제가 볼 때 가장 불행한 남자를 가고 있죠. 마치 얼굴에 똥을 묻히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니까 왜 쳐다봐요? 제 얼굴에 똥이라도 묻었나요? 알면서 왜 안 닦아요?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얼굴에 똥을 묻히고 다니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해야 되나? 좋게 표현하면. 네. 그리고 어저께 이 종로에 이 줄리의 남자들 해가지고 영부인의 꿈에서 이렇게 벽화가 세워졌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국진당에서 파렴치하다. 우파는 이런 식으로 공격 안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맞습니까? 우파가 이런 식으로 공격 안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권총 놓고 살해하겠다고 한 일배 첫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괴롭히지 말라고 했죠. 대통령 나체랑 AV 사진 넣어가지고 했던 그 우파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탄압한다고 했죠. 셀 수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얘네들이 썼던 그 수많은 표현들이나 그 성비롱부터 셀 수가 없어요. 인격 모독은. 그럴 때마다 얘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현의 자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재형도 나서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지만 이 줄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인격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이건 폭력이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은 자기 정치 세력한테 강한 것들은 폭력이고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한 거는 다 표현의 자유라 이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참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검찰도 경찰도
판사도 마찬가지고 국진당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자기 편만은 다 선인 거야. 자기 편이 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이거는 너무 심한 거예요. 왜? 얘네는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검찰의 힘도 사법부의 힘도 언론의 힘도 진짜 무한대로 진짜 폭력적으로 가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근데 여기에 꼭다리로 껴있는 게 늘 정의당이에요. 내가 어저께 이 정의당의 강민진이라고 하는 청년정의당 이분의 논평을 보고 기가 막혔는데 박원순 시장의 이 미망인이 강난희 여사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해서 사자 명예훼손 소송을 하기로 했어요. 그걸 결심했어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민진이 뭐라고 하냐. 박원순 시장은 성범죄자다.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피해자의 그 피해를 생각한다면 명예훼손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이런 개소리를 합니까? 얘가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한테 어디서 줄 일을 하냐고. 너는 경악스럽고 저질스러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왜 이 김건희에 대한 과거가 있는 여자인 것처럼 네가 이런 식으로 냄새를 피우냐고 얘가 했었죠. 근데 막상 이런 식으로 하는 여자가 조민 씨가 그렇게 당할 때, 조선일보에 그렇게 당할 때, 작년에 그렇게 스토킹으로 당할 때 아무 말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정의당이. 오히려 조국을 더 두둔한 거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 위안부 파기 합의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늘 피해자 중심주의였단 말이에요.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국제사회에도 천명하고 일본 정부에도 천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패미들이, 대한민국의 이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합의에, 이 파기 합의와 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습니까? 안 했어요. 예, 정의당의 여성주의나 이 대한민국 패미들의 이 여성주의는 정말 지극히 선택적이에요. 오로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2차 가해나 이 피해자 중심주의는 이 진보진영이나 민주진영 사람들에게 칼을 향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칼을 향하지 않아요. 왜? 본인들이 장사가 되는 것만 공격을 합니다. 그러고서 그게 출세의 길이 되는 거고 이름을 올리는 길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패미산업은 이미 형성이 됐어요. 윤석열은 공정을 말하지만 지 검찰 식구하고 지 식구들, 그냥 국힘당 그쪽 사람들만 이렇게 알아서 챙기는 게 지에겐 공정입니다. 자기 가족 챙기고. 어떤 순간에도 그래도 지켜야 되는 금도라든가 있었고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명박 이후로는 정말 이게 금도가 다 깨져버린 것 같아요. 조국 사태, 조국 장관의 그 가족들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이 정도까지의 폭력은 우리가 아무리 정치적이라 하더라도 용인될 수 없다라고 하는 룰들이 진보 진영이라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박수를 치고 더 못한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노선 투쟁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인격을 말하고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거는 우리 진영에도 적용이 돼요. 우리 진영 내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힘을 쓰고 그들이 폭력적인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게 사실은 우리 진영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오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는 괴물을 이낙연이라는 괴물을 키워서 도대체 저 괴물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윤석열이라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의 적을 키우는 이걸과 싸우는 게 더 어려워진 정말 이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우리 내부의 폭력을 키움으로써.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